새벽 3시 12분 북대서양 240m 길이의 초대형 화물선 MS 미넨호에서 짧은 조난 신호가 발신됩니다. 그리고 침묵, 영원한 침묵. 24시간 후 13대의 항공기와 100척이 넘는 선박이 바다를 뒤졌지만 발견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도 선원도 시체 한 구도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거대한 선박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몇 달 후 단 하나의 증거물이 발견됩니다. 수면 위 20m 높이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던 구명보트. 하지만 그건 정상적으로 내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강철 경첩이 뒤로 휘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손이 배에서 뜯어낸 것처럼. 과학자들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파도 높이는 9m. 그런데 이 경첩을 휘어버린 힘은 최소 20m, 어쩌면 30m 파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죠. 말도 안 돼. 그런 파도는 존재할 수 없어. 과학계는 100년 넘게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뱃사람들의 허풍, 술 취한 자들의 과장, 바다 괴담. 하지만 배는 계속 사라졌고 선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2월 1일 새해 첫날 노르웨이 해상에 한 석유 시추 플랫폼이 불가능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25.6m. 주변 파도 높이가 고작 11m였던 그곳에서 그 순간 과학자들이 150년 동안 부정해온 공포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로그 웨이브, 바다의 괴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78년 12월 MS 미네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화물선 중 하나였는데요. 15m 파도도 거뜬히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고 업계에서는 침몰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았거든요. 그런 배가 북대서양을 건너다 12월 12일 새벽에 조난 신호 한번 보내고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어진 수색 작전은 북대서양 역사상 최대 규모였는데 13대의 항공기가 하늘을 뒤졌고 100척이 넘는 화물선이 수색에 참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몇 달이 지나서야 구명보트 하나가 발견됐고 그 구명보트가 밝혀낸 진실은 당시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바다에서 생길 수 있는 파도의 최대 높이는 약 9m였거든요. 이걸 선형 파도 이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바람의 세기와 해류의 속도를 계산하면 파도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들은 15m 파도까지 견디도록 설계하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미넨호의 구명보트가 보여준 증거는 달랐습니다. 강철 경첩을 뒤로 휘어버리고 배에서 구조물을 뜯어낼 정도의 힘, 그건 9m 파도가 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었거든요. 수십 년 후 과학수사에서 밝혀진 범인은 로그 웨이브였습니다. 로그 웨이브는 평방미터당 100톤의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건 선박이 견디도록 설계된 15톤의 거의 7배에 달하는 압력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비극적인 사건조차 과학계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죠. 왜냐하면 과학자들의 논리는 간단했거든요. 그런 파도가 존재한다면 목격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파도를 만난 사람은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목격담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919년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은 7m짜리 작은 배를 타고 1300km를 항해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그는 처음에 구름 사이로 하늘이 열리는 줄 알았다가 그게 거대한 파도의 하얀 물마루라는 걸 깨달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배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코르크 마개처럼 들어올졌다가 내던져졌고 물에 반쯤 잠긴 채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프랑스 해군 장교 쥘 듀몽 뒤르빌은 인도양에서 30m가 넘는 파도를 목격했다고 보고했는데요. 3명의 목격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중 앞에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총리까지 그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예요. 결국 거대한 로그 웨이브라는 개념은 약 150년 동안 허황된 전설 취급을 받으며 묻혀버렸죠. 전환점은 1995년 새해 첫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노르웨이 해상의 드라우프너 석유 시추 플랫폼에서 파도 측정 장비가 25.6m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를 기록한 거예요. 문제는 당시 주변 파도 높이가 고작 11m에 불과했다는 거죠. 플랫폼을 설계한 엔지니어들은 1만 년에 한 번 정도 20m급 파도가 올 수 있다고 계산했었는데 25m는 아예 계산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수치였거든요. 게다가 이 파도는 주변 파도보다 2배 이상 컸는데 이건 그냥 큰 파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괴물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과학자들이 파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100년 넘게 신뢰받던 선형 파도 이론은 폐기됐고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죠. 전 세계의 선박들이 실제로 바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과소평가한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로그 웨이브란 정확히 뭘까요? 과학자들이 파도 높이를 이야기할 때 유입파고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건 특정 시간 동안 지나가는 파도 중 가장 큰 3분의 1의 평균 높이를 말해요. 날씨가 어떻든 파도의 크기는 제각각인데 이 유입파고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은 파도가 나타나면 그걸 로그 웨이브라고 부르는 거죠. 주변 파도가 10m라면 갑자기 20m짜리가 솟아오르는 거고 주변이 15m라면 30m짜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 파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파도는 바람 방향이나 해류를 따라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로그 웨이브는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런 전조 없이 솟아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뱃사람들의 전설이나 바다 괴담으로 치부됐던 거죠. 드라우프너 파도가 기록된 같은 해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퀸 엘리자베스 2세호가 영국에서 뉴욕으로 항해하던 중 27m가 넘는 로그 웨이브를 만났습니다. 이 파도는 수면 위 20m 높이에 있던 그랜드 살롱의 창문을 박살냈고 선장은 나중에 마치 도버의 하얀 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어요. 눈앞에 하얀 물벽이 버티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객선 중 하나가 그렇게 부서질 뻔했죠. 2년 후인 1997년 2월에는 좀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도쿄 익스프레스라는 대형 화물선이 영국 해안에서 2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8.5m 파도에 기울어지면서 약 500만 개의 레고 블록이 바다에 쏟아졌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장난감 관련 환경재난으로 기록된 이 사건의 아이러니한 점은 쏟아진 레고 조각들 중 상당수가 바다 생물 테마였다는 거예요.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영국 코널 해변에서 레고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죠. 2000년대에 들어서 영국 연구선 RRS 디스커버리호는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30m짜리 로그 웨이브를 과학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이 배에는 모든 것을 정밀하게 측정한 비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파도가 배를 좌연으로 28도 기울게 했다가 우연으로 30도 굴렸다가 다시 복원시켰는데 이건 개방 해역에서 과학적으로 기록된 역대 최대 파도였습니다. 몇 년 후 발표된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선박과 석유 시추 시설이 의존하는 최첨단 기상 예보와 파도 모델 중 어느 것도 이런 파도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2020년 11월에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의 유클루렛 근처에서 갑자기 17.6m짜리 괴물 파도가 솟아올랐는데요. 이 파도가 기록을 깬 진짜 이유는 높이 자체가 아니라 주변 파도와의 크기 차이였어요. 유클루렛 파도는 주변 파도보다 무려 3배나 높았는데 이건 로그 웨이브 관측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크기 차이였습니다. 4층 건물 높이의 물벽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죠. 현지 뉴스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 파도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자들도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현재로서는 3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각각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파도들의 우연한 만남이에요. 바다에는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파도가 있는데 이 파도들이 우연히 한 지점에서 만나면서 에너지가 합쳐지는 거죠.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줄넘기 줄을 흔들면
어느 순간 파동이 겹쳐서 엄청나게 큰 움직임이 생기는 것처럼요. 파도들의 마루와 골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흩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류와의 충돌이에요. 폭풍에 의해 형성된 파도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강한 해류를 만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압축되고 높아질 수 있거든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정체 구간을 만나면 뒤에서 밀려오는 차들이 쌓이는 것처럼 파도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더 복잡한데요. 작은 파도들 사이에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큰 파도가 주변 파도들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는 이론이에요. 호주와 독일,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2012년에 수조 실험으로 이 가능성을 입증했는데, 불안정한 큰 파도가 주변의 작은 파도들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커졌다가 너무 불안정해지면 붕괴한다는 걸 보여줬죠. 다만 이 이론의 결론은 좀 불안한데요. 결국 모든 게 무작위이고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로그 웨이브와 서퍼들이 타는 거대한 파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포르투갈 나자레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28m급 파도는 해안 근처에서 해저 지형이 급격히 올라오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로그 웨이브는 대양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로그 웨이브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정확히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일부는 해안 근처에서 일어났지만 일부는 광활한 대양 한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그래도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로그 웨이브가 더 자주 발생하는 위험 지역은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남아프리카 동쪽 해안인데 아굴라스 해류라는 굉장히 빠른 해류가 흐르는 곳이거든요. 이 해류는 시속 약 9km로 바다에서 가장 빠른 해류 중 하나인데, 강한 바람과 차가운 남극 해류, 따뜻한 아굴라스 해류가 충돌하면서 비정상적으로 큰 파도가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약 150척의 선박이 침몰했어요. 2005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파도와 만날 때 파도의 높이가 최대 6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이론대로라면 걸프 스트림 주변도 위험 지역일 수 있는데, 이게 어쩌면 버뮤다 삼각지대 주변의 미스터리한 난파 사고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로그 웨이브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을까요?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진이 최대 5분 전에 로그 웨이브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미국 해안 근처 172개 부표에서 수집한 1600만 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거예요. 꽤 유망해 보이긴 하지만 아직 실제 바다에서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 바다는 통제 가능한 실험실이 아니니까요. 1969년부터 1994년 사이에만 22척의 대형 화물선이 로그 웨이브로 침몰했고 5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2007년에 로그 웨이브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 해양사고 50건의 목록을 작성하기도 했어요. 이런 연구들 덕분에 조선업계에서는 선박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도록 기준이 바뀌었죠. 다만 데이터에서 약간의 안심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보고된 로그 웨이브는 210건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로그 웨이브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선박은 1978년에 MS 미네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로그 웨이브를 만날 확률은 매우 낮고 그로 인해 배가 침몰할 확률은 더욱 낮아요. 하지만 이걸 알고 나면 다음에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하늘과 수평선 사이의 경계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 멀리 보이는 흰색이 구름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물벽인지 확인하면서요. 셰클턴도 처음엔 구름인 줄 알았다가 그게 30m짜리 파도의 물마루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평방미터당 100톤의 압력을 가하며 달려오는 물벽, 그걸 마주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